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도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목할 뉴스 한미 정상회담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들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는데 SNS에 올린 글에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우선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그런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또 55만 명의 한국군에게 직접적인 백신 지원도 하기로 했고요. 또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 개발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정부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에 기초해서 대북 정책을 펼치기로 한 것도 큰 성과인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그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를 대북 특별대표에 임명한 건 역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이 밖에 한미는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김준일 대표.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김정훈 기자가 줄줄줄줄 얘기해 줬는데 그중에서도 딱 한 포인트 찍는다면? 일단 전체적인 기조를 보자면은 네. 조용한 중국 견제 이게 다 모든 사안에 전부 다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에 흐르는 기조를 그렇게 읽으세요? 예, 그러니까 요란하지 않은 예. 중국 견제. 뭐 왜냐하면은 일단 그 미일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는 중국이 공식 좀 반박 성명을 내기도 그랬어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엔 그런 게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란 단어가 일단 안 들어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과에. 대만은 들어갔는데 중국은 없었어요. 예, 대만은 들어갔는데. 물론 대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중국을 좀 견제하긴 했습니다만. 절묘하게 다 선을 탔다라는 거고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줬다. 여러모로 아하.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안보에서는 미사일, 그리고 경제에서는 이제 40조 원 투자인데 네. 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없앤 것도 미국하고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에 이제 1979년에 처음에 미국이 미사일 기술 이전을 해주면서 네. 최대 거리가 180km였습니다. 그 이상은 미사일 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거죠. 180km가 어떤 의미냐면 평양에 안 닿아요. 한국에서 쏴도. 평양 쏘지 마라 한마디로. 네. 근데 2001년에 300km가 되거든요. 예. 평양이 닿습니다. 근데 북한이 다 커버가 안 되는 정도고요. 그리고 2012년에 800km로 늘어났어요. 네. 이거는 북한은 다 커버하는데 주변국까지는 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한을 없앴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이 미사일 사거리 늘려가지고 주변국 특히 중국까지 견제해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미사일 거리를 늘리는 게 꼭 이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은 뭐 우주 개발, 위성을 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반발을 하겠죠. 왜냐면은 이거를 이제 시험 발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주변국 일본 쪽으로 날아가든 뭐 다른 쪽으로 남중국해로 날아가든 이게 지금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상당히 반발을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40조 원 한국이 투자를 한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땡큐를 3번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SK 회장을 일으켜 세워서 땡큐. 발음이 좀 그런가요? 3번 했어요. 예. 기쁨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협조 관계가 그 이전까지 있었는데 특히 이런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를테면 인공지능에는 강하지만은 이런 반도체에는 상당히 중국한테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동맹들한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이 직접 와가지고 투자를 해라. 그래서 네. 직접 공급해달라는 거에서 이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라는 건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삼성전자가 어디다 공장을 세울지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미국에다가. 미국의 어느 지역인지. 예, 지금 나오는 게 텍사스냐 아니면 애리조나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뉴욕이냐 이게 뭐냐면은 미리 돈을 쓰겠다라고 20조 원 얘기를 해버리면은 네. 이게 오히려 약간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좀 한국 정부에 좀 등 떠밀려서 이렇게 지금 미리 발표를 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뒷말들도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굉장히 이거는 한미 간 공조 경제 협력이 공고해지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중국도 우리의 큰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도 우리한테도 투자해라 추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해외에 계속 공장을 지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국내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 26%, 체감 실업률 26%거든요. 네. 계속 해외에 지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국내 문제는 또 풀어야 될 숙제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잘한 부분들 뒤에 숨어 있는 어떤 짚어야 될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김정훈 기자. 네, 근데 뭐 제 의견이 아니라 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성과 여러 가지 성과들 중에서 딱 두 개를 언급했더라고요. 네. 백신과 성김. 예, 뭐 백신에 관련해서는 뭐 백신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은 그 절묘한 묘수를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주한 미군이 있고 주한 미군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한국군도 있으니 한국군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을 어쩔 수 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왜 한국을 직접 지원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여론을 그런 식으로 좀 다독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국 방역 잘 되고 있는 나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진자도 많지 않은데 왜 한국한테 줘야 되느냐라는 압박이 좀 있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데 주한 미군 한반도에 미군들이 있는데 같이 연합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 직접 지원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명분을 좀 끌어올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백신 얘기가 있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한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성김. 네. 성김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성김 대사는 한반도 상황과 비핵화 협상에 역사의 정통한 분으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여했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통역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어서 북한의 대화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이렇게 크게 자평을 했었습니다.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북 특별대표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임명을 했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파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당장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미 간 대화 내용을 쭉 꿰고 있는 분이거든요. 네,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금 사실 이게 성김 대사가 지금 필리핀 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성김 대사 언제 어떤 식으로 비행기를 탈지도 언론이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몰린 거죠. 북미 간 대화 앞으로도 좀 눈밑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와 모더나가 계약을 하긴 했는데 원액 생산에 관련된 부분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포장 단계를 우리가 맡기로 한 거라면서요. 네. 삼바가 마지막 포장 단계. 그럼 이것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mRNA 기술 이전에 기초를 마련했다. 시작은 됐다라는 점에서 의의를 둘 것이냐? 아니면 이 포장 단계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등등등 궁금한 거 많잖아요. 요 얘기는 2부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 넘어가죠. 네, 파죽지세 이준석입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단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행보가 좀 돋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어제 발표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이 전 최고위원은 지지율 30.1%를 기록했거든요. 17.4%로 2위를 기록한 나경원 전 의원을 크게 따돌렸습니다. 이게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네.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P&R의 당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26.8%로 19.9%를 기록한 나 전 의원을 크게 제쳤습니다. 이 조사는 머니투데이 더 300과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해서 지난 22일 성인 남녀 1,008명을 상대로 이루어졌네요. 네. 특히 해당 조사에서 눈길 끈 점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상대로 묻더라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다라고 밝힌 사람 상대로 해봐도 분석해봐도 1위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김준일 대표. 예. 이준석 돌풍. 왜 갑자기 이준석인가?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되나요? 그러게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혁 보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실망을 해서 지난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에 많이 이제 표들이 갔잖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갔는데 이 탄핵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낮았잖아요. 근데 줘야 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왔었던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줘서 당대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이 당을 좀 지지할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략적으로 지금 당 지지자들이 선택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국민 여론조사가 특히 모두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예, 예. 저 당에는 그나마 뭐 탄핵 뭐 이런 세력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이준석이 좀 낫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중도층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예. 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들 중에는 또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고 합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이슈 파이팅인데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많이 반대하는 모습을 많이 초반엔 보이다가 예. 최근에는 이제 그보다는 공정성 이슈로 좀 더 이게 초점을 옮기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여혐이네 아니네 뭐 이런 논란까지 잠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거랑은 여혐 이런 거랑 완전히 선을 긋고요. 안티페미라는 선을 긋고 공정성 이슈인데 이게 대표적으로 당대표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서 모든 할당제 없애겠다. 그리고 다 능력으로 당직자를 다 뽑겠다. 안배 이런 거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 소위 말하는 공정성 이슈와 지금 많이 맞물리는 거죠. 2030 세대는 나는 능력은 있는데 이런 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제대로 취업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개혁적으로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폭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20대 여성들도 굉장히 많이 지지를 했습니다. 원래는 남성표가 압도적이다 이랬는데 예. 이제 여성표까지 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티페미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공정성 이슈로 옮겨간 게 이제 전략적으로 효과를 봤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인지도입니다. 10년 동안 네. 뭐 이제 처음에 박근혜 퀴즈 요즘은 뭐 퀴즈라고 하기엔 너무 컸지만 어쨌든 이렇게 25살에 이제 정계에 입문했는데 10년 동안 TV와 라디오에 나왔어요. 그리고 각종 예능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네. 진짜 섭외를 넣으면 단 한 번 마다 않고 나오는 사람이 이준석 전 최고라는 건 방송계의 유명한 얘기예요. 어디에서 섭외를 해도 어느 시간에 불러도 시간만 되면 무조건 나온다. 예. 그래서 뭐 직업이 방송인이냐 최고위원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는데 그만큼 근데 나와서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당의 스피커가 다 전멸했을 때도 계속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 지지층에서 예. 욕도 많이 먹었죠 사실. 그렇죠. 당의 예. 쓴소리도 많이 해서. 근데 어찌됐든 그런 인지도가 지금 쌓인 것이 결국은 발휘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은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저희가 이준석 전 최고하고는 지난주에 인터뷰를 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인터뷰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죠, 김 기자. 네, 투기로 쪼개지는 LH입니다. 네.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제기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해체 방안이 추진됩니다. 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하는 방안에 따르면요. 현재 LH는 토지와 주택, 또 도시 재생을 주 업무로 하는 자회사 두세 곳으로 개편하고요. 이를 관리 감독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체됩니다. 자회사 두세 곳으로 나눠요. 그렇습니다. 예, 쪼개지는 거죠. 당정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음 달 중에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예. 또 제2의 LH 사태로 언급됐던 그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 공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네요.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체면 치레용 셀프 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이 필수라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당이익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다음 달 중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 개선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집값 상승에 따라서 중개료가 너무 올랐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또 개선이 될지 궁금하네요. 김준일 대표. 예, 일단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오고요. 다만 이제 뭐 비판도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지주회사 자회사 쪼개면은 또 기관장 자리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중복 업무하면서 어허. 그런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주회사 자회사는 이거는 주식회사가 이를테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 공기업이 상장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있는 거고 공무원 특공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그 한전이 이전을 했는데 13km거든요. 대전에 있는 세종지사하고 통합 사옥이 있는데 근데 192명이 공무원 특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 분양, 네, 특별 공급. 공급 192명이나 13km 떨어진 데 옮기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대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손을 보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이거 뭐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네요. 이 특공 예. 문제는 심각합니다.
김정우 기자 덧붙일 말씀 있습니까? 시간이 없네요.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